안녕하세요. 토큰포스트와 함께하는 깊이 있는 정보 탐구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5년 9월 26일 금요일이고요. 여러분이 주목하시는 암호화폐 시장 그 최신 흐름과 또 중요한 소식들을 저희가 토큰포스트 기사들을 바탕으로 좀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 시장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죠. 오늘 오후 4시 기준으로 보면요. 암호화폐 시장이 어제에 이어서 전반적으로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약간 숨고르기를 하면서 뭐랄까 관망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느껴지는데요. 주요 코인들 시세를 좀 볼게요. 먼저 비트코인 BTC입니다. 전일 대비해서 1.85% 하락했어요. 그래서 10만 9,461달러 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이게 원화로는 약 1억 5,466만 원 정도 되네요. 그리고 이더리움도 비슷한 폭으로 내렸어요. 1.88% 하락해서 3,922달러, 원화로는 약 5,504만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플 XRP는 좀 더 내렸네요. 마이너스 3.23%, 솔라나도 4.10% 하락하면서 낙폭이 좀 더 커요. 다른 주요 알트코인들도 보면 대부분 하락세입니다. BNB가 마이너스 4.55%, 도지코인이 마이너스 2.86%, 카르다노가 마이너스 2.06%, 트론은 마이너스 0.60%, 이렇게 전반적으로 파환불이 좀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시장 전체 시가총액은 약 3조 7,447억 달러,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대략 5,291조 원 정도 규모입니다. 그리고 지난 24시간 동안의 총 거래량은 약 2,261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전체 시장은 이렇게 하락하는데 비트코인 점유율은 58.24%로 어제보다 0.04%포인트 올랐고요. 이더리움 점유율도 12.65%로 0.01%포인트 아주 약간이지만 상승했다는 점이에요. 이게 시장에 주춤할 때 오히려 BTC랑 ETH로 자금이 좀 몰리는 건가요? 시장이 좀 불안정할 때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이 두 자산을 좀 더 안전하게 생각하거나 장기적인 가치를 더 높게 본다는 신호일 수도 있겠죠.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 오늘 저희가 가장 좀 깊게 들여다볼 분석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크립토 퀀트에서 나온 보고서입니다. 이게 특정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한 암호화폐 관련 상장 기업들 있잖아요. 여기에 좀 숨겨진 위험이 있다는 경고거든요. 숨겨진 위험이요? 어떤 내용이죠? 네, 바로 그 파이프 방식, 그러니까 Private Investment in Public Equity, 우리말로는 상장기업 사모 투자라고 하는데요. 이 방식으로 자금을 유치한 기업들의 주가가 앞으로 크게 하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크립토콘트 분석에 따르면 이 사모 투자자들의 잠재적인 매도 물량 때문에 주가가 최대 50%까지도 급락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파이프 방식이요? 이게 청취자분들께는 좀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 파이프라는 게요. 이미 상장된 기업이 특정 사모 투자자들, 그러니까 소수의 비공개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받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때 이 사모 투자자들은 보통 현재 시장 가격보다 좀 할인된 가격으로 신주를 받게 되거든요. 기업 입장에서는 비교적 빠르고 좀 확실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니까 좋죠. 하지만 반대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식을 싸게 샀으니까 나중에 주가가 오르면 이걸 팔아서 차익을 실현하고 싶어지겠죠. 자연스럽게. 그렇군요. 그러니까 싸게 산 주식을 나중에 시장에 내다 팔 가능성? 이게 문제라는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크립토 퀀트 보고서의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현재 비트코인 같은데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일부 상장 기업들 주가가요. 과거에 PIP로 자금을 조달했을 때 그 공모가보다 훨씬 높게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모 투자자들에게는 보통 의무 보주 기간, 그러니까 락업 기간이라는 게 설정돼요. 일정 기간 동안은 주식을 못 팔게 묶어두는 건데요. 보고서는 바로 이 락업 기간 만료가 임박하면서 싼 값에 주식을 샀던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을 위해서 대규모 매도 물량을 시장에 확 쏟아낼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는 겁니다. 그 충격파로 주가가 최대 50%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 이런 예측인 거죠. 와, 50% 하락이라니 이건 정말 큰 충격인데요. 혹시 보고서에서 구체적인 기업 이름 같은 것도 좀 언급했나요? 네, 몇몇 사례를 들었는데요. 비트코인, BTC에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기업들로 카인들리 MD, 스트라이브, 그리고 켄터 에퀴티 파트너스, CEP 같은 곳들을 언급했습니다. 이게 뭘 보여주냐면요.
겉보기에는 암호화폐 투자로 막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상장 기업이라도 그 이면의 자금 조달 구조를 보면 예상치 못한 위험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기업 실적이나 비전만 볼 게 아니라 이런 자금 조달 방식이 나중에 주가 안정성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까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이런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꼭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기업 분석할 때 재무제표만 볼 게 아니라 이 자금 조달 내역까지 깊이 봐야 숨겨진 리스크를 알 수 있다는 점, 이거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그럼 파이프 리스크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다른 주요 뉴스들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앞서 살펴본 파이프 리스크 같은 숨겨진 위험도 있지만 시장 표면에서는 아주 격렬한 움직임도 있었고 또 서로 완전 반대되는 신호들도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그 파생상품 시장에서의 움직임이 아주 두드러졌죠. 그렇죠. 먼저 지난 24시간 동안 암호화폐 선물 시장에서요. 대규모 강제 청산이 있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그러니까 상승에 베팅했던 매수 포지션 청산 비율이 어마어마하게 높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더리움은 총 4억 4천만 달러 규모가 청산됐는데 이 중에 무려 89.86%가 롱 포지션이었어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2억 8천만 달러 청산 물량 중에 96.34%가 롱, 솔라나는 8,560만 달러 중에 92.93%가 롱 포지션이었습니다. 이건 최근 시장이 하락하니까 높은 레버리지를 써서 상승을 기대했던 많은 투자자들이 정말 큰 손실을 봤다. 이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데이터죠. 네, 이렇게 대규모로 롱 포지션이 청산된다는 건 시장 변동성이 커질 때 레버리지 투자가 진짜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죠. 특히 하락장에서는 레버리지를 쓴 롱 포지션은 정말 순식간에 청산될 수 있거든요. 아까 시세 브리핑에서 24시간 총 거래량이 2,261억 달러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중에 파생상품 거래량만 보면 26.90%나 늘었어요.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는 위험 관리, 그러니까 해칭 목적이든 아니면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적 거래든 파생상품 거래 자체가 활발해졌다는 걸 의미하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방향 예측에 실패한 포지션들이 대거 정리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많은 롱 포지션이 청산되는 와중에 정반대 움직임을 보인 큰손 투자자도 있어서 이게 또 흥미롭습니다.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우리가 흔히 고래라고 부르는 투자자인데요. 지난 7일 동안 윈터뮤트나 코인베이스 OTC 같은 곳을 통해서 무려 2억 4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약 3,390억 원어치의 이더리움, ETH 약 6만 개를 사들였다는 소식이에요. 여기서 OTC는 장외 거래를 말하는데 주로 기관이나 큰 손들이 시장 가격에 영향을 덜 주면서 대량 거래할 때 이용하는 방식이죠. 와, 2억 4천만 달러 배집이면 규모가 상당하네요. 네, 그렇죠.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이 고래가 현재 평가의 기준으로 약 1,6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22억 원 정도의 미실현 손실 상태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ETH를 매집했다는 겁니다. 시장이 하락해서 손실을 보고 있는데도 추가로 샀다는 건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단순히 물타기라고 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정확한 의도냐 알 수 없겠지만 몇 가지 추측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이 고래가 단기적인 가격 변동보다는 이더리움의 어떤 장기적인 펀더멘탈, 예를 들면 앞으로 있을 업그레이드라든지 스테이킹 수익률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을 수 있고요. 둘째는 시장의 공포 심리가 극에 달했을 때를 오히려 매수 기회로 보는 그런 역발상 투자 전략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앞서 본 대규모 롱 포지션 청산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움직임이고요.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도 ETH의 미래 가치에 대한 시각이 이렇게 크게 엇갈리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기적인 시장 패닉 속에서도 장기적인 가치를 보고 움직이는 투자자도 있다는 거군요. 네,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발전 소식도 있습니다. 이건 좀 미래의 보안 위협에 대비하는 움직임인데요. 다나라고 BTQ 테크놀로지즈가 손을 잡고 양자 컴퓨터 해킹에 대비한 스테이블 코인의 정산 네트워크, 이것의 개념 증명, POC에 착수했다는 소식입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진전입니다. 우리가 지금 쓰는 대부분의 암호화 기술 있잖아요. 이게 미래에 정말 강력한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무력화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계속 있었거든요. 특히 금융거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 시스템이 만약 양자 컴퓨터 공격에 취약하다면 그 파급력은 정말 엄청날 겁니다. 그렇죠. 아직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되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미리 대비하는 게 중요하긴 하겠네요. 그래서 다날과 BTQ가 시도하는 이 양자 저항 암호, 퀀텀 리지스턴트 크립토그래피 기술을 적용한 스테이블 코인 POC는 이런 미래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노력의 일환인 거죠. 아직은 개념 증명 단계이긴 하지만 만약 성공적으로 구현된다면 미래 블록체인 금융 시스템의 보안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현재 문제 해결을 넘어서 미래의 잠재적 위협까지 고려한 기술 개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네, 미래 기술 얘기가 나온 김에 시장 전망에 대한 엇갈린 목소리도 한번 짚어보죠. 최근에 펀드스트래트에 톰 리가 이더리움 가격이 연말까지 1만 달러에서 1만 2천 달러까지 갈 수 있다, 이런 굉장히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메커니즘 캐피털의 공동 설립자인 앤드류 캉이라는 분이 좀 비판적인 의견을 내놨어요. 어떤 비판이었나요? 캉은 톰 리 같은 유명 인사의 긍정적인 전망이 시장 분위기를 좀 인위적으로 띄워서 결과적으로는 이더리움 재단이나 다른 큰 손들이 보유 물량을 팔기 좋게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심지어 이런 상황이 2021년에서 2022년 사이에 파산했던 셀시우스 사태 때랑 좀 비슷하다는 주장까지 했는데요. 물론 이거는 앤드류 캉 개인의 해석이고 주장이니까요. 여러분께서 투자 판단하실 때는 그냥 이런 다양한 관점도 있구나 정도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유명 분석가들의 전망이라는 게 시장 심리에 워낙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좀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있죠. 특히 너무 지나치게 낙관적이거나 혹은 비관적인 전망이 나올 때는 그 근거가 뭔지, 그리고 혹시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걸 좀 따져보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캉의 지적은 시장 참여자들이 이런 유명 분석가들의 예측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한 어떤 질문을 던진 셈이죠. 알겠습니다. 다음은 디파이, 탈중앙화 금융시장 소식인데요. 수이 블록체인 기반의 탈중앙화 거래소 모멘텀이라는 곳에서 HODL, Yield라는 유동성 공급 캠페인을 했는데 이게 아주 큰 성공을 거뒀다는 소식입니다. 캠페인 시작하고 단 1시간 만에요. 예치된 금액 TBL이 3천만 달러를 넘었다고 해요. 일부 유동성 풀에서는 연이율이 최대 155%까지 나왔다고 하니까 그 인기가 정말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155% APY요? 와, 진짜 높은 수치네요. 이게 뭘 보여주냐면 현재 시장이 좀 불확실하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높은 수익률을 주는 디파이 상품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뜨겁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다만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높은 APY는 일반적으로 계속 유지되기 어렵거나 아니면 그만큼 높은 위험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은 꼭 유의해야 합니다.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높은 수익률을 주는지, 관련 토큰 가격 변동 위험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참여해야겠죠. 하지만 동시에 수익 생태계 같은 새로운 플랫폼에서 계속 혁신적인 디파이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 이건 또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맞아요. 고소에게는 항상 그만한 위험이 따를 수 있다는 점. 디파이 투자하실 때 여러분께서도 반드시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짧은 소식 하나만 더 전해드리죠. 바이낸스 설립자죠. 자오창펑. 치즈가 최근에 한국을 방문했었나 봐요. 자신의 X, 그러니까 트위터 계정에 한국 음식, 특히 바베큐랑 삼계탕을 맛있게 먹는 사진이랑 같이 한국 음식과 암호화폐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는 글을 남겨서 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국 시장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걸까요? 네, CG의 방안 자체가 개인적인 일정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세계 최대 거래소 창업자의 방문이라는 건 어떤 상징적인 의미는 가질 수 있겠죠. 자,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본 뉴스들을 종합해보면요, 몇 가지 좀 중요한 흐름이 보이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파생 상품 거래량이 늘었고 이게 또 높은 레버리지 포지션의 청산이라는 결과로 나타났죠. 동시에 그 PIP 투자자의 잠재적 매도 위험이라든지 높은 선물 청산 같은 이런 시장의 불확실성 요소들은 투자자들이 좀 안전자산 혹은 변동성이 낮은 자산으로 눈을 돌리게 만들고 있어요.
그 결과로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이 24시간 동안 34% 이상 급증한 것을 아까 저희가 확인했었죠. 이게 단순히 위험을 피하려는 목적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맵 프로토콜에서 연 7% 이상 수익률의 스테이블 코인 상품 출시를 예고한다거나 아니면 아까 본 수위의 모멘텀 캠페인처럼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찾으려는 움직임과도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위험이 커지는 상황과 또 새로운 기회를 찾으려는 움직임, 이 두 가지 요인이 동시에 스테이블 코인 수요를 늘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런 내용들은 다 개별적인 사건처럼 보일 수 있지만요. 실제로는 시장 가격, 거래량, 투자 심리, 기술 발전, 그리고 잠재적인 위험 요소들, 이런 것들이 서로 아주 복잡하게 얽혀서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특정 기업의 내부 자금 조달 문제 파이프, 또 큰손 투자자 고래의 움직임, 새로운 디파이 상품 출시 모멘텀, 미래 기술 대비 양자 보완 포시, 그리고 거시적인 시장 지표, 거래량 점유율 같은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연결해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큰 그림 안에서 각각의 정보 조각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해석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조각난 정보들을 잘 연결해서 이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는 시각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는 이 파이프 투자와 같이 잘 보이지 않던 위험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도 하고요. 동시에 또 양자 보안 스테이블 코인이나 새로운 디파이 모델 같은 혁신적인 기회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금융 구조는 계속 진화하고 있죠. 이런 역동적인 환경 속에서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보실 건가요? 계속해서 변화하는 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진정한 가치는 과연 어디서 또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지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상 토큰포스트와 함께한 깊이 있는 정보 탐구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